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은 불꽃 튀는 토론 해주실 한 분이 샥 어디 가버리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우리 우원식 의원 특별 대담을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여당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한번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합니까?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 정도 드릴까요? 한 80점? 80점이요. 네. 매우 좋은 점수입니다. 좋은 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이 나와서 80점 하면 약간 박한 점수인데.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박한 점수 주셨습니까? 아니, 우선 잘한 게 많죠.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그 기간은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의 그 기초를 놓은 기간이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서 허물어진 그 국가의 기본 질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웠거든요. 네. 이를테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다거나 그 군 기무사 이런 권력 기관을 개혁했다거나 이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특히나 경찰, 검찰의 이 사법개혁 문제를 이제는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올려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보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에서의 새 정상의 회동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중재자 역할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착실히 진행된 그런 점에서 그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점을 주셔야죠. 왜 80점만 주십니까? 그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과제도 많이 남아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 소위 낙수 효과에 기대서 이 소위 대기업 중심의 승자 독식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수도 부진하고 불평등, 불공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공정경제로 토대로 해서 2개의 성장 틀을 세운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국민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그 생활비를 절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게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제도가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전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복지.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 프로세스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했던 거. 그리고 사법개혁이나 검찰, 경찰 간의 그런 관계성 조율 잘했던 거. 물론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잘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체질이 워낙 기업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점수를 좀 박하게 주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위 그 계곡의 전환기다 이렇게 계곡의 전환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계곡인 거죠. 그 소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불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낙수 효과를 기댄 9년간의 경제 정책에서 그것을 큰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거를 올리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가지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196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이거를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네, 그렇죠.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전에는 9년의 그런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한 60년대, 70년 정도를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체질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바꿔지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기업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 거기는 풍부하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즘 경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동네에 구멍가게가 없단 말이에요. 서점도 동네 서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아예 체질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 위주로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고 과연 그게 올바른 길이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조금 제가 보기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단 거기부터 먼저 말씀하고 하죠. 네. 이게 바꿔지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본이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졌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강의 기적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식민지 국가를 거친 나라 중에서 3만 불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룬 걸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고도 성장 뒷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깊이는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그거는 산업화 과정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대개 자본주의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되면 그다음에 소위 복지 사회로 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이게 붕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사회주의도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 사회주의로 가기도 하고 사회복지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한 20년, 15년 대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네. 고도의 자본의 축적이 있었던 그만큼 또 다른 면으로는 국민들의 복지, 내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게 이제 민주화 과정하고 맞붙어 있었던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9년이 굉장히 아픈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부의 균형 또 불균형을 완화 이런 또 사회복지제도의 완성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 근대화 과정 또는 산업화 과정의 그 정책을 그대로 폄으로 해서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렇게 그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아프면 아픈 데가 중심이거든요. 사회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게 그 9년 동안에 드러나고 폭발한 것이 바로 촛불혁명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 기간 동안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계곡이 깊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두면 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자본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재벌 총수 한 사람이었는데 그 2대 3대 가면서 아들, 딸, 손자까지 가면 네.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골목 상권까지 다 먹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경제민주화, 네. 불공정 해소, 그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네. 촛불 민심의 요구였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을 한 것이고 계곡이 깊고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네, 네. 특히나 국회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가 기득권으로 이걸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또 아무것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그 제대로
체감되어지는 경제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제대로 못하는 평가되지 못하는 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 네, 그런 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원식 의원님은 전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네,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생연대를 제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이 민생 문제가 나오면 늘 민생 챙긴다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렇군요. 전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네. 드루킹 때문에 국정조사 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게 그거 가지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협상하면서 받는 대신에 민생법 7개를 처리하자. 네.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였죠. 뭘 구질구질하게 그런 조건을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요번에도 저희가 네.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입법 연대를 제안했거든요. 네. 각 당에서 필요한 국민들의 민생에 요구되어지는 법들을 같이 올려서 같이 토론을 하자. 상임위에다 맡겨놓으면 끝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사업법, 조세특례법, 네. 그다음에 가맹점 보호법 네. 이런 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해서 이번 국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이번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정말 빵점 국회입니다. 빵점 국회다. 네, 예, 국민들이 아무것도 이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법안 처리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예. 법안 처리율도 가장 낮고 지금이라도 이제 좀 신뢰를 얻으려면 네. 나머지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강조 좀 정확히 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당이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택시기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막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50년 정권 유지 얘기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제 민주당 네, 내에서는 바라는 지향점이겠지만 여기 사실 옛날에 얘기하신 건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해찬 대표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말은 곧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택시기사랑 얘기를 나눴다라는 식으로 어제요? 그제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질병이에요, 주말에. 고질병. 이거 너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상대당 대표가 소위 정치적으로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권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담아서 정치적 발언을 한 거를 그것도 기간이 한참 지나서 그걸 다시 들춰내서 그런 험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세월호 때도 좀 세금 도둑 이런 얘기도 하셨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제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에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여러 건 민주당 있었어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직에서 해직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핵심 지지자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려고 네. 계속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해요. 그 당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소리도 안 하고 문재인 목을 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집회에 나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과거에 탄핵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좀 반성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 적폐청산이라고는 국민들의 큰 요구에 그 적폐를 적폐라고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찬주 대장이 최근에 그랬죠. 네. 적폐청산의 그 적폐는 주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그걸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반성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는 국민의 네.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일도
예결위원장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에서 이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친박 대표주자인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막말한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거를 또 그대로 놔두는 한국당도 문제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네. 이게 요점이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신속법안 처리 관련해서 선거제 개혁안이 가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왜 다른 의원들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당이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앞에서 다시 싸웠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네,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말리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어제 그 회의에 키워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3시간. 네, 3시간. 원탁. 막걸리. 후반기 첫 일정.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조문. 네. 조문 감사 표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감사 표시를 하셨죠. 예,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기조를 협치로 하겠다. 네. 그게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협치로 하겠다는 건데 네. 네. 사실은 이게 처음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의 그 취임 첫 일정이 야당 당 대표들 찾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네. 시작했는데 네. 야당에서 전혀 협력을 또 안 했죠. 그래서 협치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그 첫 마음을 돌아가서 협치를 강조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네, 네.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때 다시 제안했고. 처음에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처음 네. 원내대표들 모임을 네, 네. 했을 때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거 다시 제안해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어제 그 일까지 고성을 올렸던 일까지 키워드 안에 들어가 대통령 네. 앞에서 야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고성까지 올릴 정도로 대통령이 말릴 정도로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였고.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네. 작년 연말에 다 합의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내대표들이 사인까지 하고 합의했던 네. 거를 네. 어겼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고성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대통령이 정말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도 여야정 당장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반응하고 이렇게까지 또 좀 약간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일이 커질 줄도 사실은 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된 거는 좀 바람직한 거다 오히려. 전 바람직하다고 거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통령이 넉넉해 보이잖아요. 예, 대통령 넉넉해 보이는 걸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였고요.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